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헤드라인입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 원자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워싱턴주에 위치한 노스웨스트와도 계약을 체결했고요. 노스웨스트의 4개의 소형 모듈 원전 건설 사업 지원과 그리고 첨단 원자로와 연료를 공급하는 엑스에너지에도 투자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이틀 연속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을 돈 찍어대는 기계라고 지칭을 하면서 방위비 부담금 재협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내 상장지수 펀드 시장이 160조 원 규모를 돌파한 가운데 해외 상품들과 국내 상품들에 향하는 투심이 사뭇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투심이 해외 ETF로 쏠리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과 KB증권이 올 연말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합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개발 중인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핵심 시스템입니다. 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 발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네,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다음 달이나 돼서야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보면서 정말 인기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했을 때 68주간 투약을 했을 경우에 약 15%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미 이전에 출시됐던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의 경우에는 56주 투약 시 7.5%의 체중 감소 효과가 보였던 만큼 이보다 더 좋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더불어서 옥석 가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와이드 더불어서 증시와이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의 이슈와이드에서는 비만 치료제 춘추 전국시대 관련주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똑똑한 경제에서는 텔레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장 전 리포트에서는 제약바이오 상승의 원인 그리고 반도체의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79% 상승하면서 43,077.7포인트 선 보였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0.47% 오르면서 5,842포인트 선에 나스닥은 0.28% 상승하며 18,367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반도체주들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 살펴봤을 때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한데요. 전 거래일만 해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던 시장이 오늘은 다시 모두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레퀴지트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경영 파트너인 브린 토킹턴은 실적 발표 시즌과 또 미국 대선을 헤쳐나가는 앞으로의 몇 주간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험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오늘장은 주요 금융사와 항공사들의 호실적에 투심이 되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 종목 중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종목 약 50개가량이고 이 중에 79%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0.47% 하락하며 4% 선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ASML이 역시 부진한 실적 유출로 주가가 폭락을 했고 이번 장에서도 2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역시 낙폭은 줄였지만 6% 이상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구성 종목들 혼조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5,157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WTI는 안정세를 보입니다. 배럴당 70.71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반도체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1% 가까이 떨어지면서 231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64%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금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 3.13%의 상승폭 크게 그려내면서 135달러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소폭 하락하면서 0.18%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볼까요? 아마존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0.41% 하락은 했는데 아마존에 관련한 또 이슈가 있죠.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 버지니아주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존의 도미니언 원전 인근에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외에도 워싱턴주에 있는 노스웨스트와도 계약을 체결하고 노스웨스트의 소형 모듈 원전 건설 사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또 노스웨스트가 건설하는 원자로에 사용될 첨단 원자로와 원료를 공급하는 엑스에너지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이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아마존에서 다시금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고요. 또 그에 한참 앞서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전력 계약 맺고 3마일 섬의 원전 1호기 운전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죠.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전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는 메타 플랫폼스가 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1.65% 하락했고요. 브로드컴은 반도체주가 다시 성장세를 보이면서 0.48% 상승해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투데이 핫스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인데요.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금융주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3분기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3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 급증한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1.88달러로 LSEG가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인 1.58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분기 매출은 15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144억 1천만 달러를 웃돌았죠. 특히 올해는 기업의 채권 발행, 신규 주식 공모, 기업 인수합병이 부활하면서 3분기 투자은행 부문의 매출이 무려 56% 급증했는데요. 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13억 6천만 달러를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도 이 투자은행 부문의 수익이 각각 20%와 31% 증가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6.49% 상승한 119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 살펴볼까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역시 예상을 크게 웃돈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0% 넘게 뛰면서 72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3.33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3.17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매출 역시도 14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 가까이 늘었고요. 이는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결과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앞으로 4분기 실적 전망도 상향했는데요.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2.5달러에서 3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총 1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공개하기도 했죠. 마지막 카스탁입니다. 떨어진 종목인데요. 노바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9.52%나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바백스는 미 FDA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타깃으로 한 병용 백신 그리고 독립형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임상 보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는 작년 7월에 마무리된 임상 2상 시험 때 병용 백신을 맞은 환자에게서 한 건의 신경 손상이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단이 해당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노바백스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DA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측은 백신이 환자의 신경 손상을 유발했다는 확립된 연관성은 없다고 믿는다면서도 FDA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려고 애쓰는 바이오테크 기업에게 다시 한번 좌절이 닥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전략기술 R&D는 농특세 면제, 반도체 설비 투자에도 적용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의 설비 투자 그리고 연구 개발 이쪽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R&D 관련 세액공제율은 30에서 50%로 미국과 대만보다 조금 더 높고요. 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일단 대만보다는 높지만 미국보다는 낮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은 이 농특세 때문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세액공제의 20%가 농특세로 빠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조금 지적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첨단 산업 설비 투자도 R&D처럼 농특세 면제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R&D 비용은 농특세 면제 대상인데 이 설비 투자에 있어서에서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농특세 납부액은 3,500억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국가전력기술 관련 공제액에서만 1,400억 원의 농특세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농특세 면제를 검토하자라는 의견이 다소 존재하고 있긴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농어촌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고 있습니다.
농특세는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면제 결정 자체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특세 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를 촉진해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정치권은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이 농특세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8%포인트에 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포드에 대해서 좀 잭팟이 터졌으면서 어제장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의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15일에 발표가 됐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75기가와트시 그리고 34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셀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포드와 체결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계약 자체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이렇게 각각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서 약 1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포드의 차세대 상용차 모델 E-트랜짓에 공급될 예정인 이 배터리는 고출력, 장수명, 고밀도 에너지 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고성능 3원계 파우치형 배터리가 현재 유력하다라고 업계에서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상용차는 배터리 탑재량 자체가 많고 또 운행 거리가 길어서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수주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이 폴란드 공장의 생산 효율성을 조금 더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이 연평균 36% 성장할 것이라는 조금 좋은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요. 2030년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50%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또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8일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와 50.5기가와트시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면서 유럽에서 입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24년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현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면은 1월에는 이스지 모터스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5월에는 하나큐셀에서 4.8기가와트시 ESS 배터리 계약을 또 체결을 했고요. 7월에는 르노, 이번 달만 하더라도 벤츠와 포드 이렇게 엄청 대용량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을 맺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배터리 입지를 더욱더 굳건히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LG 엔솔의 이런 계약들을 통해서 유럽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실현할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법 배우는 인플루언서로 북적북적하다 일심 잡은 K-뷰티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K-코스메 페스티벌에서 800명 이상의 일본 인플루언서들이 75개의 이 한국 화장품 부스를 체험하면서 K-뷰티의 인기를 전반적으로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의 대표 버라이어티샵 로프트가 한국 화장품만을 모아서 기획한 기획 전시 형태고요. 인플루언서들이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경험을 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SNS에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합니다. K-뷰티의 인기는 특히 비건 뷰티 브랜드인 달바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올해 9월까지 일본에서 28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연말까지를 살펴봤을 때는 무려 3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바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내 브랜드들은 이번 행사에서 일본 시장 내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선보이는 활동을 펼쳤고요. 로프트의 입점 자체가 일본 시장 진출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프트는 일본 전역에 151개의 매장을 보유한 굉장히 주요한 유통망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까다로운 입점 기준을 통과한 브랜드들은 일본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40개 이상의 국내 브랜드가 로프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이런 노력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더 큰 이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화장품의 이 일본 진출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 더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금만 늘린 국내 투자 공모펀드 박스피의 수익률 방어 급급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한국 자본시장이 침체하면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들이 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줄이고 예금같이 이렇게 안전자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공모펀드의 주식과 채권 비중은 지난해 말 대비를 했을 때 각각 1.75%포인트, 3.08%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이렇게 예금과 기타 자산의 비중은 오히려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주식과 채권 대신 예금과 또 기타 자산에 자금을 집중하면서 이 수익률 자체를 좀 방어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이 공모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 쪽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해외 투자 공모펀드의 주식과 채권 비중은 모두 이렇게 증가를 한 반면에 예금과 기타 자산 비중은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약화와 또 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과 비교를 했을 때 차별화된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공모펀드의 투자가 조금 더 위축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의 정책 효과를 일단은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고요. 이런 국내외 자산의 차별화된 흐름이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전에 눈놀리는 빅테크 기업들 구글은 미국의 SMR 기업과의 첫 계약에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서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500메가와트의 이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탄소 배출까지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이라는 포인트를 선택한 것입니다. SMR은 이 기존 원자로보다 발전량 자체는 적지만 사고 위험 자체가 좀 낮은 편이고요.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어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원장과 협력을 해서 전력 수급 문제를 현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AI 산업 확대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023년 대비를 했을 때 16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원전이 안정적 전력 공급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3월에 원전에 연결된 데이터 센터를 인수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간 원전 기업과 전력 공급 계약을 현재 체결한 상태입니다. 구글 에너지 및 기후 담당 수석 이사이 마이클 테렐은 원전이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카이로스 파워의 원자로 가동이 2027년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용화까지는 허가 절차가 남아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기술이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문제를 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AI 기술 확산과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봐야 될 중요한 소식들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목요일 이슈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SL 김태성 본부장님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반도체를 중심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수도 끌어내려갔지만 좀 전반적으로 업종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테마로 봤을 때는 그중에서 굉장히 빛나는 테마가 하나 보였는데 비만 치료제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이 비만 치료제의 주인공이 좀 위고비로 현재 꼽히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 위고비의 시장 등판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고비가 딱 나오자마자 뭐 서버가 1시간 반 만에 뭐 마비가 되기도 했고 더불어서 뭐 제가 봤더니 진료 예약이 당장 다음 달이 돼서야만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게 약값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값이 높기 때문에 인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감이 조금 높고 있는데 위고비 그래서 관련주들의 향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약값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소비자와 생산자, 그러니까 기업 간의 약간의 입장 차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약값까지 굉장히 낮다? 그러면 더 이상 더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처음부터 값을 내려서 판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나 미국이 지금 약값을 낮게 판매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위고비 싹센다, 마운자로 모두 이제 굉장히 고가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에 갖고 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급여, 보험 적용을 하셔가지고 해서 약값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가격이나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높다 그래서 이용자가 없느냐? 아닙니다. 어제 저도 그 서버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게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높은 어떤 관심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주식 트레이딩 기준으로 매수의 의견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특성상 이런 대형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보통 세론 뉴스로 작용이 돼서 뉴스 전에 올라오고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다음 주 위고비 출시 관련해서 조금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조금은 유연하게 변동성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오히려 지금 더 상승 탄력을 붙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그들을 쫓아간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펩트론을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기술력 이번에 인증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위치에서 이제 쫓아가는 매매는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 대다수의 종목은 지금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고비의 국내 이 소비자가 내야 될 돈 자체가 뭐 80만 원 이쪽이다라고 그렇죠. 측정이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비싸서 오히려 소비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론 뉴스로도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좀 다른 관점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유통사로 한번 시선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룸텍을 보니까 이 공급 물량 중에 60% 이상을 또 가져가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또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유통사의 경우에는 실적 반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유통사를 바라볼 때는 좀 시각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통사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유통사 이야기를 하면 가장 체크 포인트로 뽑는 게 이 제품을 받아서 팔고 나서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데까지 딜레이가 최소 1개월, 많게는 3개월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 다른 기업들, 유통사를 제외한 개발사들은요. 아직 임상 1상입니다.
근데 이들이 임상, 2상, 3상 여기에 상용화까지 가려면 최소 3년인데 너무 그 기준을 유통사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은 들어요. 일단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일단 많이 팔리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가냐 안 가냐는 두 가지 이슈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이 삭센다라든지 위고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처방제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유통사들은 테마적으로 한 번 더 시세를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마무리가 되면 다음 분기에는 위고비를 가져다 얼마만큼 팔았고 얼마만큼 거기서 영업이익을 남겼는지가 재무제표에 찍히게 되거든요. 저는 그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 위고비라고 하는 제품을 빠르게 들여오기 위해서 영업 마진율을 굉장히 적게 잡고 가지고 들어왔다면 사실 블루엠테크 같은 유통사는 중간에서 그렇게 크게 남겨먹을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일 수 있어서 만약 유통사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처방 건수의 증가 테마로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영업 이익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왔는지 이 부분은 면밀하게 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지금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는 영업이익, 영업 마진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만약 비중을 나눠서 유통사냐 개발사냐 이걸 이제 나누신다라고 하면 유통사는 저는 3 정도, 그다음에 개발사 쪽에 7 정도의 비중을 고려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얼만큼 찍히는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발하는 제약사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위고비 하다 보니까 제2의 위고비를 노리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있는데요. 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뭐 비만과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라면서 이 비만 치료라는 그 카테고리가 걸리자마자 비만 치료제로 관련주로 또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사실상 이게 진짜 비만 치료제인지 아니면 이 약물이 비만에도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엔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 쪽을 기준으로 좀 삼아 보면 최소 3년 걸립니다. 많게는 5년 이상 걸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을 보실 때 이 기업이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R&D 기간 동안 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저는 판별을 하는 것도 투자자분들의 숙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5년 동안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주가는 누가 버텨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 것은 개발하는 일정대로 보고 대신에 그 기간 동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업을 통해서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대원제약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원제약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의약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콜대원이라고 하는 제품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절기 시즌에 맞춰서 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당뇨 여기에 대한 기술력도 체크는 필요하지만 이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 동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악감정을 드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또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또 관련주로서도 또 평가를 받았었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
경우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YOY 대비해서 뭐 40%, 50%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 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증자에 대한 이슈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증자를 할 때는 목적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목적을 정말 잘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 이거 기술 개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비만당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조금은 더 길게 가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기존의 그 기업들이 본업을 통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기업들 쪽에서도 이 물질이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올라오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이 개발 자체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 실적이 잘 찍히는가, 잘 팔고 있는가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이제는 좀 재형 싸움이다라는 그렇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높은 만큼 이렇게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펩트론인 것 같습니다. 뭐 일라이릴리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을 위해서 또 공동 연구 시작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저도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SC 제형, 이게 이제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기술인데, 일단 스마트 대포 기술의 이제 원천 기술을 지금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 기술과 유사한 또 스킬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인벤티지 랩이다 보니까 이게 지속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두 기업이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플랫폼 검토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니 분명히 1, 2년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기술 아웃을 이야기를 좀 했을 법한 일정들이 좀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한다 했었다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불확실성까지도 지금 들이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펩트론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 올해 이제 2분기부터 혹은 이제 3분기 사이에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럼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느냐? 아니죠. 알테오젠, 유한약의, 삼천당제약 이들이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갈 때 먼저 움직였던 펩트론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스마트 대포 기술이 진짜 있냐 없냐였는데 이번에 이 플랫폼 검토 기술이라는 공시를 통해서 일단 기술은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대형 계약이 아직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 대형 어떤 글로벌 빅파마 기업과 계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오른 상황이라서 저는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펩트론을 공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여기서 그래도 매매 전략을 좀 짜보신다라고 하면 대장주를 펩트론, 방향계를 펩트론으로 보시고 인벤티지 랩, 그러니까 쫓아가는 종목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펩트론이 밀렸을 때 인벤티지 랩도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펩트론의 변동성에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만 저는 매매 전략을 한번 잘 짜보셨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펩트론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짤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그렇죠.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펩트론 같은 기업들 일단은 확실하게 개혁이 체결됐다라기보다는 이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함께 또 따라가고 있는 게 인벤티지 랩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의 이 전략을 잘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투자를 들어가는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사형 비만 치료제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같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네. 기업들도 아닐까 싶어요. 지금 기업들만 보자면 뭐 대웅제약, 뭐 대원제약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뭐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밸류체인이 뭐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관련 부품이나 뭐 유통주 이런 쪽으로도 조금 시선을 돌려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부 미용, 에스테틱 기준으로 보면 침습이 있고 비침습이 있거든요. 네. 침습은 이제 절개 과정을 거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절개 과정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비침습인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비침습 쪽, 그러니까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기술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게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테마적으로는 움직일 수는 있죠. 하지만 테마주 그 이상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려면 이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들의 어떤 위상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 톡신 쪽에서는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대웅제약, 지금 미국에서 이제 나보타라고 하는 제품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라고 해요. 지금 톡신 기준으로 보면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원래 이렇게 1, 2, 3이었거든요. 순서대로. 더욱이 이번에 휴젤과 메디톡스가 이 소송전에서 휴젤의 압승으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여전히 휴젤이 원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상반기 뚜껑을 까보니까 대웅제약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니들에 대해서 이제 국한해서 이제 보시기보다는 일단 이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본업을 좀 잘하고 있는 쪽을 저는 계속 컨택을 해야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도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마이크로 니들 기술 필요한데 이걸 응용해서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 기업 어디지?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큰 쪽을 찾아보겠죠. 그러다 보면 대웅제약이 걸릴 수 있는 거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원제약처럼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좀 잘 가지고 있으면 이쪽에 기술 개발을 또 길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 테마주로서 움직이시는 것보다 이제 관련 어떤 기술로서 성과 본업을 통해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더 집중을 하셔서 종목을 압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을 좀 압축을 해보면 저도 여러 가지 기업을 좀 고민했지만 대웅제약이 일단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원제약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되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그들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이 제품 정말 좋아요 계속 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잘 팔고 있고 본업에 충실한 회사에 조금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본부장님이 대웅제약, 대원제약 이 두 종목을 이쪽 관련해서는 탑픽으로 꼽아주셨기 때문에 이 주가의 움직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지금 우리 시장을 정말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에 다시 부흥기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예측까지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반기에는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금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 비만 당뇨를 중심으로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비만 당뇨 여기에 또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해 하반기에 가장 강력한 이벤트이거든요. 또 미 대선을 통해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 CDMO, CMO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수급은 올해 4분기에는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위치적으로 각자의 좀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유한양에 지금 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퓨처캠 혹은 이제 GI 이노베이션처럼 지금 임상에 대해서 좋은 결과 발표 때문에 이제 막 시세가 나기 시작하는 쪽을 저는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이제 본론적인 이제 질문 비만 당뇨 쪽에서 그럼 봤을 때 누가 가장 우세할 거냐?
속도는 한미약품이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임상 진행됐던 것을 다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동아ST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의 위치와 현재의 히스토리를 좀 놓고 봤었을 때 비만 당뇨 쪽에서는 가장 하반기에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기업도 오늘 내내 제가 강조드렸던 기존 본업에서의 성과, 그러니까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돈은 잘 벌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기에 이제 그 잘 번 돈을 가지고 비만 당뇨 쪽에 이제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저는 동아ST 또한 한 번 더 이 해당 테마에 편승을 해서 시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제 11월에 있을 대선에도 좀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까지도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그 상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강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당연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 같지만 여기에 더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면 동아ST까지도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국산 비만 치료제 현황 더불어서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도 뭐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뭐 치매도 있고 비만 그렇죠.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또 경쟁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감하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다수의 기업들,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미 임상이 끝나고 이미 그 약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 지금 수출을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상용화된 제품이 없다라는 거죠. 가장 일정이 빠르다라고 하는 이제 한미 약품조차도 상용화가 되려면 최소 지금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을 만한 지금 위치는 아니긴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여전히 조금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결국에는 스마트 대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데 한 번 맞았을 때 3일에서 5일 효과 가는 것보다 한 번 맞았을 때 20일에서 한 달 가면 당연히 소비자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 대포 기술, 펩트론, 인벤티지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제 어떤 매매 관점과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아직까지 완성을 해서 지금 팔고 있는 회사는 없지만 그래도 한미약품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그래도 가장 주목할 것은 스마트 대포 기술, 이쪽 섹터 쪽에서도 조금 더 집중도를 강하게 가져가 보시는 게 투자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 본부장님이 봤을 때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앞서서도 좀 강조드렸지만 동아ST가 지금은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공백기 동안 회사를 좀 잘 버텨줄 만한 어떤 성과, 돈을 잘 버는 사업부가 좀 필요한데, 전 동아ST는 비만 당뇨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제외하고 기존에 이제 본업을 통해 봤었을 때 바이오시밀러는 지금 계속 우리나라 시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제약을 말을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값이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을 또 발표할 만큼 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시밀러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기업이 셀트리온일 겁니다. 셀트리온 못지않게 지금 이제 이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지금 성과를 낼 수 있을 그런 발판을 마련했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미국의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FDA 승인을 이번에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판로가 올해 하반기부터 잡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만약 비만 당뇨 쪽에서 덜 오른 쪽을
기업을 보신다면 저는 동아ST. 근데 달리는 말에 좀 탑승을 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펩트론을 방향계 삼아서 인벤티지 랩을 보는 매매 전략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장중에 이 위고비라고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 이제 결국엔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변동성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와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만 저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 탈 거면은 이제 펩트론을 주도로 해서 인벤티지 랩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반기 쪽으로 살펴봤을 때는 또 동아ST, 지금 바이오시밀러 이뮨도라가 미국 시장 경쟁력에서 좀 앞서고 있다라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춘추 전국 시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고비는 15일 출시하자마자 예약 사이트가 마비가 됐고 진료도 다음 달에나 가능할 정도로 그 인기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는 하반기 제약바이오 섹터를 어느 정도 주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유효한 상태고요. 또한 국산 비만 치료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도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관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들은 개장까지도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이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소식들 속 오늘은 텔레그램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은 2013년에 출시된 클라우드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파벨 드로프와 그의 형 니콜라이 드로프가 개발했고 세계적으로 9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두바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원진은 각국에 분산돼 원격으로 일하고 있어서 무국적 플랫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텔레그램의 CEO 파벨 드로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드로프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를 다녔고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죠. 드로프는 형의 영향을 받아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형 니콜라이와 함께 2006년 러시아판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트콘탁테를 만듭니다. 트콘탁테는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 최대 소셜미디어로 거듭나며 드로프는 러시아판 마크 저커버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콘탁테 창립 6년 만에 손을 떼게 되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트콘탁테 CEO에서 해임된 드로프는 이 나라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독일로 망명하게 됩니다.
텔레그램은 드로프가 북콘탁트를 떠나기 직전이었던 2013년 8월에 출시됐습니다. 드로프는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이며 정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안성을 강조하며 텔레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철저한 익명성 보장 덕분에 텔레그램은 매년 이용자 수 증가세를 보여왔는데요. 드로프는 지난 7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텔레그램 전 세계의 월 사용자 수가 9억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10억 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의 기본 채팅은 클라우드 기반 암호화가 적용되며 모든 대화, 사진, 비디오 파일 등이 클라우드에 저장돼 여러 기기에서 동기화됩니다. 이를 통해 기기를 변경해도 데이터를 잃지 않고 언제든지 대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종단 간 암호화를 통해 대화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 대화 기능을 제공하며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최대 수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채팅 기능과 무제한 사용자에게 방송할 수 있는 채널 기능도 지원하죠. 따라서 뉴스, 정보 등을 한 방향으로 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경량화된 앱 구조로 인해 메시지 전송 속도도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 OS 등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웹 버전도 제공되죠. 하지만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강한 보안성, 또 대규모 그룹 기능 등의 특성을 악용해서 텔레그램을 불법적인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이 사용자들 간의 대화 내용을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규제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드로프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드로프를 표현의 자유 수호자라고 평가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범죄 행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하죠. 결국 드로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24일 밤 아제르바이잔에서 프랑스로 입국하자마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를 위한 소통 공간으로 악용됐는데도 최종 책임자인 그가 방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그로부터 나흘 뒤 드로프를 텔레그램 내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의심되지만 조사가 더 필요할 때 내려지는 조치인데요.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드로프는 현재 보석금 500만 유로, 우리 돈 약 74억 원을 내고 풀려난 상태인데요. 하지만 출국은 불가능하고 프랑스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드로프의 구체적인 혐의는 12가지인데 미성년자 성착취, 마약 밀매, 사기, 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공모한 혐의, 당국의 합법적 정보 요청을 거부한 혐의, 공식 등록 없이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 등입니다. 체포된 뒤에 철저한 보안을 중시했던 드로프의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관련 당국의 합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넘겨줄 거라고 밝혔는데요. 드로프는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했다며 정당한 법적 요청에 대응해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도 했죠. 그러면서 드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의 99.999%는 범죄와 관련이 없지만 불법 활동에 연루된 0.001%는 전체 플랫폼에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10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과 28일 텔레그램 측과 제3국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불법 콘텐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심위가 요청할 경우 텔레그램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불법 정보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9월 3일부터 25일까지 텔레그램과 한라인을 개설하고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 텔레그램은 이를 100% 이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청 이행에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36시간 이내였다고 하죠. 텔레그램 측은 한국 경찰 측과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경찰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프랑스 당국과도 텔레그램 수사를 위한 국제 공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자유의 수호자일까요? 범죄의 방관자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어제 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약 바이오는 웃고 반도체는 울었다였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많이 위축됐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EUV 장비 업체인 ASML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특히나 3분기 실적이 많이 쇼크가 나오면서 유럽과 미국 반도체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종목도 다 같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3% 넘게 빠지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는 크게 웃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 온기를 더해줬고요. 추가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와 관련된 우려감을 표하자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파마와 제넥시는 29%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자, 그럼 지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2,610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흘러내리면서 765포인트에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럼 전일장에서 외국인과 기급, 수급에 대해서 탑5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담은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1위는 KT 랭크되어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에서 유일하게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주 환원율을 실질적으로 정말 높였다라는 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번 3분기 실적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3위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어제 유럽 슬로바키아의 전기차 PE 공장을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로써 유럽 시장은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5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외국인이 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조 클럽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증권사들이 이에 목표 주가를 44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40만 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단기적인 상승 흐름만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러우 전쟁 이후로도 좀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이번에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어제도 두산에너빌리티 기관이 담는 모습을 기록했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75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긍정적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4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하게도 증권가 전망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AI에 대해서 조금 더 신사업으로 확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고요. AI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실적 3분기 좀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위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있는 하나금융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먼저 외국인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외국인 삼성전자, 우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6거래를 연속해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 자, 2위는 유한양행 살펴봤고요. 3위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HBM3 12단에 대해서 양산 돌입했다라는 소식 전해왔고요. 이번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외국인 SK하이닉스를 팔았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4위는 기아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내리 팔고 있다는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6만전자 이탈되기도 했습니다. 자, 2위는 유한양행, 3위는 셀비온인데요. 셀비온 상장 어제 굉장히 기쁘게 올라왔습니다. 60% 넘는 장 초반부터 시초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립선 암 치료제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 보일지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벤처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포드와 13조 원 계약 규모 체결하면서 수주 잭팟을 알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은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셀트리온, 진펜트라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도 묻어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관의 순매도 탑5까지 지켜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ASMR 충격을 좀 받아가면서 이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좀 약하게 움직였고요. 방산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작은 테마들이 움직였습니다. STO나 혹은 관련해서 뭐 진단키트주들도 좀 움직임 보였는데요. 오늘은 기사 준비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현대차 관련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현대차가 다음 달 22일에 최대 IPO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크게 반영하지는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내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시장을 현대차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인도 현재 인구수가 14억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구당 자동차를 보급하고 가지고 있는 비율이 8.5%밖에 되지 않아서 10가구 중에 겨우 한 가구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야 할 인구, 사고 싶어 하는 인구가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8월에 현대차는 GM이 가지고 있는 인도 공장을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75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었던 능력을 올해는 82만 대까지 올릴 거고요. 공장을 인수하고 나서는 100만 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공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인도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GM이 인도 공장을 좀 매각할 당시에는 중국의 항정 자동차랑 같이 경쟁을 좀 벌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인도는 중국을 좀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비중을 인도 정부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30년까지 비중을 30%까지 올린다라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 라인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시키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5대 직할시를 대상으로 해서 오토바이 전면 중단을 시행한다라는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오토바이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요. 우리나라 인구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걸 정부가 좀 잡기 위해서 2030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오토바이 전면 중단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될까요? 오토바이 대신에 당연히 자동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 함께 보시면요. 14일까지 해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이 이뤄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랑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같이 큰 IB 기업들도 같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장액을 확정한 이후에 10월 22일에는 상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규모가 4.5조 원 정도 돼서요. 인도 증시에는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상대로 상장액이 공모가가 확정이 좀 되게 된다면 4조 4천억 원 정도 이상을 좀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주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호평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일정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ECB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단 0.25%포인트 인하 쪽으로 좀 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이죠. 오후 2시에 대만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매출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실적도 좋게 나올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상은 되고 있지만 또 이걸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나오거나 혹은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염두를 좀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일정은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반도체주들이 2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 쪽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일단 지난 12일에도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딱히 가져올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맹탕이었고요. 정확한 규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부동산은 또 집중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 나올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17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다 하락불을 켰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상향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금 3%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도 영향 끼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훈풍이 조금 더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 올라오면서 2620포인트 선을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1% 상승하면서 768포인트 선에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종가로 봤을 때는 엔솔과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부진이 드러났는데 오늘은 오히려 반도체가 강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17% 상승하면서 아직까지는 6만 원 선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11% 상승하면서 다시금 19만 닉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어제까지만 봤을 때 역대 최장 거래일인 26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최신 인텔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갤럭시북 5 프로 360을 28일에 또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도 공장 파업이 한 달 만에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성에서 조금 더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와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조금 축소를 하고 대신에 HBM에 집중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려오면서 HBM에 있어서 다시금 시장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엔솔 같은 경우에는 포드의 이렇게 공급 체결 계약 소식에 인해서 어제는 굉장히 크게 올랐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뱉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0.09% 소폭의 하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1.21%로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폭을 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약 쪽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0.39% 밀리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모두 다 1.01%, 0.74%로 올라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일단 테슬라의 주가가 0.8%가량 올라온 것도 더불어서 일단은 유럽에서 친전기차 정책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조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느 정도 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는 현재 0.56%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리보세라닙의 미국 허가 여부가 내년 3월 23일 이전에는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추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0.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 속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상승 출발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업 쪽으로 먼저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일단 한눈에 봤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반도체주의 약세로 인해서 어제 함께 떨어지는 모습인데 현재 2.94%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화 정밀기계가 SK 하이닉스의 이 HBM 제조용 TC본드 이 펄 테스트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소식에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밸류체인 자체가 한미반도체가 TC본드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HBM 그리고 엔비디아 GPU 이 순으로 독점 밸류체인이 오히려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2.94%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는 반도체 더불어서 전력설비 전기 쪽도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 대한전선은 2.91%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현대로템도 1.09%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조금은 올라왔다 내려갔다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LS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8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도 현재 1.54% 올라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0.11%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PSP는 1.11%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들도 이어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섹터 쪽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섹터는 이어서 금융 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를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주사 쪽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지주를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은행도 그렇고 SK스퀘어도 그렇고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료기술은 어제도 이 비만 치료제 더불어서 이 치매 이 관련돼서 테마단으로 크게 움직였지만 이 외의 종목들은 오히려 약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올 바이오파마 0.2%, 셀트리온 0.15% 올라가고 있고요. 유한양행 0.25% 상승, SK 바이오팜
잡함 1.27%, 0.56%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H1B는 1%대 낙폭, 조금 더 개장 때보다는 낙폭을 더 크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1.16% 하락하고 있고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도 0.7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휴젤은 2.67%로 꽤나 강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1.69%로 건설주가 오히려 좀 잘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이 완성차 쪽은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현재 0.79% 올라오고 있는데 이 BMW의 M5 차량이 원래 미쉐린이라던가 피렐리 같은 타이어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타이어를 좀 적용이 될 것이다. 신차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현재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0.5%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를 확인해 보자면은 일단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도 상승하는 종목이 좀 더 지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0.78% 올라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오늘 개장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과연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1.28% 상승하고 있고 SKC는 0.3%, LG화학만이 지금 조금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락폭은 0.15%로 굉장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테크놀로지도 현재 1.34% 올라가면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진짜 줍춤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3%대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섹터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테크놀로지 쪽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IT 업종들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프트업부터 NC소프트, 펄어비스, 크래프톤까지 게임주에서는 지금 크래프톤과 넷마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대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자체는 증권가에서 이 3분기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크래프톤만 올라왔던 것에 비해서 오늘은 크래프톤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맵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은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도 저희와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약하게 출발을 좀 했고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그래도 빨간불은 좀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마탄으로 보면 뭐 원전이나 일단 초전도체 쪽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오늘 이제 원전의 날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SMR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위단에서 보게 되면은 뭐 한전산업 그리고 이제 일진파워 등등 이제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룡산업, 보성파워텍 이렇게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전하고 또 이제 전선 쪽, 전력 인프라 쪽이랑도 좀 연관 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기주들도 많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일전기, 재룡전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성장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은 일단은 반도체 단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TSMC 또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상 이런 개인 어떠한 개별적인 테마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이제 상승폭이 이제 좀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테마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도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길게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TSMC에 대해서 오늘 좀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구글에 이어서 어제는 아마존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계속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해서 원전이나 SMR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종목 조회에서 1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2위 종목으로 오늘도 확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TSMC 언급해 주셨고 오늘 실적 발표 2시쯤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뭐 가이던스가 부진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나오면 반등할 기미도 좀 있는지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말씀 주신 대로 결국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또 가이던스 전망이거든요. 이게 또 얼마나 이제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떠한 그런 실적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주가적으로 좀 연속으로 이어질지 말지 이런 가이던스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갈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 실적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는 딱 봤을 때.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를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기에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전히 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 마감 3시 반까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심이 전반적으로 어지럽긴 한데 소부장단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 오늘은 0.35% 약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봉상 봤을 때는 크게 선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일단 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 위주로는 소부장을 좀 집중을 해봐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근데 사실 이게 딱 반도체 업황 보면은 결국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TSMC 같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뭔가 전망치가 좀 낮아진다라고 하면 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좀 나홀로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이지만 결국에 반도체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업황에 아예 영향은 좀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그 와중에서 이수페타시스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또 MLB 그 관련해서 이제 또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이런 고다층 MLB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중저층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다층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스페타시스에 대한 어떤 수주 증가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3분기 실적도 크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개별적인 내용만 보면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글로벌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스페타시스 역시도 이제 TSMC에 대한 실적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AI 쪽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장에 지금 수익으로 안 돌아오는 것이지 결국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HBM 관련해서 뭐 칩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부장단 역시도 앞으로 캐파 자체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실적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타이밍을 좀 놓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중간중간에 뭔가 급락이 나오거나 하락이 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나오게 될 TSMC의 실적도 좀 체크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오늘 개장하기 전에 제가 현대차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을 해서 질문도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 리포트 보면 현대차랑 기아가 매일 언급이 될 만큼 인기 종목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기관 쪽도 러브콜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근데 IPO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사실 알고 있고 재료는 노출 다 된 상태인데 굉장히 좋은 호재고 추가로 업사이드 열려있을 만한 호재인 것 같은데도 주가는 잘 못 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이 저는 좀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IPO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만 가지고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결국 이제 기아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에 매번 매 분기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이런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결국에 바이오 쪽으로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도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PR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지금 주가 역시 굉장히 좀 제가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모아가시기 좀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현대 역시도 로보택시 관련해서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이모와의 어떤 그런 협업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받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IPO 막상 하게 되면은 또 자본 조달까지 상당히 좀 용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당분간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올지언정 이번 연도 연말이나 뭐 이제 내년 늦어지면 이제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번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현대 기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20% 이상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딱 모아가시기에 적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적정 주가는 최소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을 좀 목표가로 삼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아가기에 좋은 시기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짧게 어제 잠깐 좀 생겼던 테마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페노피브레이트 이름도 어려워요. 원래 뭐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비만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제2의 위고비처럼 이제 언급이 좀 되면서 잠깐 테마 잃었고 어제 한국파마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새로운
테마로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재료인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R&D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GLP-1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꼭 GLP-1만 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대한 어떤 그런 후보 물질이 또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GLP-1 유사체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원료로 이제 약품을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뭐 상승 추세를 좀 달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뭐 정확하게 상용한 기업들은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한국파마 역시도 관련해서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좀 크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단기적으로는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한국파마 역시도 이번에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좀 바이오주들 대장격들 못 잡으신 분들에게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페노피브레이트라고 해서 어제 좀 새로운 테마처럼 이루는 걸 좀 보여서 질문 좀 드려봤고요. 일단 한국파마가 어제 상한가 마감했는데 오늘은 5%대 약세 보이면서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일진전기, 두산에너빌리티, DLENC, 한전산업, 이마트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한전산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원전, 이제 SMR 관련해서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인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전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 때도 사실 이런 전력기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런데도 지금 전력은 계속해서 좀 모자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 SMR이 또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지속적인 어떤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계속해서 좀 글로벌 기업에 에너지 기업에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지금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간접적인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SMR은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다 보니까 이게 배관이 없어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원전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 이제 안정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SMR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력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그리고 원전, 특히 이제 SMR 관련주들까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조금 떴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조정 시에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앞서서 원전의 날이다, 뭐 전력 설비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짧게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가장 큰 포인트였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럼 수주 그냥 별도로 떼어놓고 기본적인 그냥 AI, 뭐 데이터 센터 이 내러티브만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열어둬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 보면 사실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는 이제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테마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저는 원전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력기기나 전력인프라 쪽이 또 어느 정도 수주가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황이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전도 계속해서 좀 같이 따라가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먼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BHI, 우리기술, ABL 바이오, M게임, 재룡전기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M게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M게임도 우리가 한번 좀 포트에 한번 넣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게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여운 모바일이 앞으로 이제 지금 사전 예약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벌써 한 100만 명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에 항상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게임주는 좀 반드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M게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2020년 금리 인하 때 한번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21년도까지 거의 한 100%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러리란 보장은 없겠지만은 항상 금리 인하 때 이제 게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짧게보다는 조금 더 길게 좀 보셔도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크래프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3년간 지금 뭐 오른 것도 없고 또 여기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까지 좀 맞물린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충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게임이기도 하죠. M게임 먼저 살펴봤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는 노벨 문학상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좀 큰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요. 수상 발표 이후에 엿새 만에 지금 책이 100만 부 정도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기생충이 오스카상 받았을 때 한 4일, 5일 정도 시세를 좀 이어갔었는데 이번 주 내내 혹은 다음 주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설비입니다. 앞서서 오늘 원전의 날이다라고 우리 팀장님께서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존까지 SMR 관련해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식을 좀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관심 좀 받고 있고요. 특히나 전선이나 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수주도 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전도체입니다. 오늘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갖는 전자결정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좀 보도가 되면서 오늘 개장하자마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관심 받고 있는데요. 다만 초전도체는 좀 시총도 워낙 작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차익이 많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항상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노벨 문학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조심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지금 또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보니까 뭐 자칫 잘못 들어가셨다가는 또 그만큼 이제 하락이 또 급격하게 나오게 되면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또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이 테마가 사실상 오래 지속되기는 상당히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출판사, 특히 이제 예스24가 가장 좀 크게 올라갔었잖아요. 물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만큼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판매 부수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실적 개선에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오래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양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쪽을 좀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판업계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제 이 노벨 문학상 하나로 뭔가 그 전반적인 어떤 출판업에 대한 체질 개선을 좀 바꾸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분기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어도 좀 중장기적 어떤 성장으로 이끌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시적인 좀 테마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예스24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정말 이제 트레이딩의 그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좀 따라가셔서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은 상승한 만큼의 어떠한 그런 급락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테마성 종목 같은 경우에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상승한 만큼의 어떠한 하락분이 그대로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진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지금은 좀 접근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제지주들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같은 테마로 묶여 있기 때문에 뭐 한국제지라든지 그리고 무림 SP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 노벨문학상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좀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 테마를 좀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출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종이 만드는 재지까지 관련주들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요. 빠른 대응이 어렵다면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드렸다시피 기생충 오스카상 받았을 때도 한 4, 5일 정도만 테마 유지하고 또 사라졌기 때문에 한 이번 주 정도 짧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실시간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승폭은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피랑 코스닥이 큰 폭의 상승폭은 현재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21% 올라가면서 261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자별로 과연 어디 쪽을 샀고 어느 쪽을 팔았는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또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를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4거래일째 연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5억 원 매물을 조금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슬희 팀장 말처럼 오늘은 반도체가 강한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이 원전의 날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8.17%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소형 원자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원자로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기록을 찍어냈고요. 현재 한미반도체 호실적으로 5.4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1.21% 지금 이렇게 원자로와 더불어서 전선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0.31% 올라가고 있습니다. 3분기 컨센이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52주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도 탄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여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현재 1.56%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력 설비 쪽으로 해서 원자로와 함께 묶이면서도 함께 잘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초전도체로도 함께 묶여가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전도체 이슈가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찾았다라는 이슈에 힘입어서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쪽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이쪽 안에서는 반도체가 좀 주를 이루는데 간밤에 엔비디아 자체가 3% 이상 올라갔지만 이슬이 팀장 말처럼 오늘 반도체주가 정말 급등을 한다, 급상승을 한다까지는 조금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큰 폭인데요. 0.9%,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반면에 0.5%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1.73%로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시스템도 0.7%, 하나솔루션도 0.9% 떨어지면서 개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우세했던 이쪽 섹터 안에서는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몇몇 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RG 넥선 같은 경우에도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증권가의 이 호실적 전망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1.41%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양호한 실적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확대 기대감으로 조금 더 좋게 바라본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도 꽤나 많지만 상승하는 종목도 꽤나 많은 것으로 보이면서 혼조세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개장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BNK금융지주 같은 경우 현재 2.61%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도 3.33%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반면에 0.2%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이쪽 안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던가 아니면 메리츠, 미래에셋같이 이쪽 분야 안에서는 어느 정도 약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맵 크게 한번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다시 한번 크게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과연 상승하는 종목이 많을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을지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그래도 우세하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개장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계속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린 것처럼 구글이나 아마존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AI랑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원전과 SMR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TSMC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반도체주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수급의 이동도 나타나게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